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1강 보는데 좀 문제가 없었나요? 예, 문제 없으리라고 보고 좀 E클래스 개편하고 시작할 때 좀 지체가 좀 있었던 거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과도 상관없고 개인 학업 상담도 아니고 그런 이제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일일이 답해 줄 수 없으니까 이해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제출은 다들 했습니까? 출석 체크라고 생각하고 꼭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R 기본 사용법하고 1장, 본교재 1장 데이터 과학 알아보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R 기본 사용법 소개 1장 데이터 과학 알아보기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은요, 지난 시간에 다 설치를 해보라고 그랬죠. 그때 링크도 다 가르쳐 주고 뭐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하고 R 스튜디오 다 깔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 R 스튜디오를 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거기 지난 시간에 띄워준 대로 소스 창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명령어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메뉴가 모두 영어로 돼 있고 뜨는 말도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는 학생들은 없겠죠. 뭐 간단한 단어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바랍니다. 그래서 R은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키보드를 통해서 혹은 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이게 하나 하면은 한 줄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독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인터프리트 한다고 그럽니다. 인터프리트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줄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사용하기 쉽고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일목요연하고요. 대신에 이게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썬 수업 배웠나요? 파이썬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파이썬 배운 사람들은 뭐 익숙한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R을 이제 그 R 스튜디오 실행시켜서 창을 띄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해 봤지만 이게 R은 계산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5 연산기호는 똑같죠? 4 곱하기 5, 4 마이너스 5, 4 나누기 5 하면은 이게 사칙 연산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4 나누기 5 하면은요, 우리 실행기지 같은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결과가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바대로 0.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형, 정수형 이게 그, 우리 사람은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R은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구분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한테 보여주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그 실수 정수를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실수 정수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R은 이제 통계 패키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이게
자료 통계 분석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설명을 하겠지만요. 통계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예측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계 분석은 그냥 분석으로 끝나요. 예측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은 단순 통계 처리, 통계 분석을 넘어서서 그 이상 그 예측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빅데이터 분석도 통계 처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통계 처리하는 거 간단하게 몇 군데, 그러니까 명령어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은 이제 주석문을 달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실습해 볼 때 샵 다음은 입력 안 해도 돼요. 실행이 안 되니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x라는 변수명을 가진 우리 데이터 어레이 벡터이죠. 벡터 1차원 배열 얘를 만들어 선언하고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 이퀄이라고 쓰고 c라고 씁니다. 그렇죠? c라고 쓰고 숫자 40 콤마로 구분되는 이제 숫자들을 쭉 넣습니다. 요 앞에 요 꼭새는 우리 콘솔 소스 창의 커서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여러분들 뭐 학생들 보면 이 꼭새까지 입력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꼭새를 표현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꼭새 뒤부터 입력하면 돼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선배 중에 이게 왜 꼭새까지 쳐놓고 안 된다는 학생이 몇 명 꽤 있었습니다. 예. 예, 커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X라 데이터 어레이가 이제 벡터라고 부르는 녀석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요 이제 평균 값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min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46.7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평균이 그 46.7입니다. 여기 보면 다 정수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보면 실수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는 우리 중앙값이죠. 그래서 분포를 보면 그 제일 안에 있는 녀석이 뭐냐. 이게 보면은 저 제일 가운데에 있는 녀석이 이제 46이 된다. 는 얘기죠. 가장 작은 게 뭡니까? 43이고 제일 큰 게 51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더해 보면은 얼마예요? 94가 되나요? 84가 되나? 사이가 46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51, 그 다음에 최소값이 43. 이렇게 맥스 가로 열고 x 박스 가로 닫고 엔터키. min 미니멈에 가로 열고 x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을 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이 더 추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x 이퀄 c 해준 다음에 그 원래 있던 x 있죠. x를 치고 새로 추가된 데이터들을 쭉 넘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값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원래 x에다가 지금 데이터가 5개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이게 몇 개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length x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15가 되겠죠. 원래는 열이었다가 5개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벡터가 어레이라고 그랬죠. 배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x하고 이 대괄호 16 가로 닫고 하면은 16번째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하고 17에서부터 20까지 데이터를 넣겠다. 그렇죠? 그러면 17번째 시작점, 20번째가 끝점입니다. 그 다음에 40, 38, 35, 40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C랭귀지나 이런 거 보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는 그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0까지 넘어간다. 총 2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D 표준 편차 이거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계 시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죠? 얼마만큼 값이 옆으로 퍼져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요게 그 루트를 씌워준 녀석이 됩니다. 분산에. 예, 그래서 그 얼마만큼 값이 평균을 기준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냐 좁게 분포되어 있냐 그걸 보기 위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서 우리가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궁금하고 싶죠. 도움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쓰고 알고 싶은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물음표 SD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은 그 표준 편차 SD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영어라고요? 네. 이 정도 영어는 다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실습하고 있죠? 예. 여기서는 이게 쭉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이거 각 단계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실습을 일일이 하나 해봅니다. 실습해보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한 줄 이렇게 딱 치면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통계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이 아주 그림 그리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플롯 연습을 좀 해보겠어요. 그래서 비어라고 하는 맥주죠. 맥주에 1번은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캔 맥주, 2번은 국내에서 생산된 병맥주, 3번은 수입 맥주, 4번은 수제 맥주. 이게 마이크로 브리오드입니다. 우리 이제 그 대량 생산 공장에서 하는 것이라 간의 수공업으로 조금씩 만드는 맥주죠.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대중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가. 그래서 비오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제 값을 쭉 들어갑니다. 1부터 시작해서 총 26개가 돼서 총 25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값을 3, 4, 1, 1 이런 식으로 쭉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 플롯 비어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데이터마다 높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 플롯에 테이블 비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 각 맥주별 빈도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1번이 국내 병맥주잖아요. 일일이 몇 개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 나옵니다. 그 개수 그걸 빈도수라 그러죠. 그 개수를 바 플롯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우리 막대 기둥으로. 그래서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3번이 몇 개, 4번이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바 플롯에다 테이블 비율 해주고 랭스 비율 해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요? 전체 중에 그 점유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되는데 곱하기 100은 안 해줬어요. 그래서 높이는 똑같지만 이게 값이 점유율이 넘는다. 이게 뭐 40, 10 뭐 이런 식으로 40, 0.4, 0.16, 0.32, 0.12 이게 점유율 계산한 요 결과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바 플롯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예, 아주 편리하고 쉽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점유율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파이 플롯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점 카운트는 테이블 비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결과를 바점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 플롯 하는 건 이건 파이예요. 파이 비어점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렁 나와요.
그쵸? 그래서 1, 2, 3, 4 나오고 색깔도 없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멋대가리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1, 2, 3, 4 대신에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names 비호점 카운트에다가 첫 번째는 domestic can, 그러니까 이게 수입 아니 이제 국내 캔 맥주. 이게 N은 이제 줄 바꾸란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내 병맥주. 세 번째는 수입 캔 맥주. 네 번째가 마이크로 브류드, 이게 수제죠. 그렇죠? 이렇게 떨렁 나옵니다. 근데 색깔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하나도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파이 비어 프린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퍼플, 두 번째는 그린 투 사이안 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제일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국내 캔 맥주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색깔로. 그렇죠?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원래 이게 바플롯은 색깔별로도 이렇게 다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죠? 색깔 가지고 이렇게 파이 플롯을 해서 점유율까지도 우리가 비교해서 서로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이 이제 그 R에 대한 연습은 다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있죠? 예, 교재 1장으로 시작해서 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로 배우는 데이터 과학의 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이제 프리뷰라고 되어 있죠. 앞에 여기 되어 있는데, 뭐 역사 속의 데이터 과학, 현대인에게 데이터는 공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역사 속의 데이터 과학,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옛날이라고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때 필요한 혹은 사용되는 데이터 양이 점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렵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뭐 동물이 출현하는 어디에 가면 동물들이 많다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집을 하잖아요. 채집을 하면 어디를 근처에 갔더니 뭐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농경 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비가 많이 오면은 뭐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다음에 비가 어느 계절에 또 많이 오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퇴비는 또 어느 정도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도 다 됐고요. 이것이 농작물 우리 소출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키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이니 뭐 콜레라 발생지도 세동대왕의 공법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때 당시 사용됐던 역사 속에 사용됐던 그 데이터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참고사서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요, 이제 데이터는요,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됐고요. 컴퓨터와 인터넷, 여기 컴퓨터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고 써도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이 이제 집이나 도로망처럼 그 가정의 거의 필수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데이터에 발행하는 사회 간접자본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회사, 그쵸? 이게 시장을 지배하고 성공하게 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개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용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뭐 음원 차트 요즘 무슨 걸그룹이 떴다더라 뭐 음원 차트 중요하잖아요. 그쵸? 공유경제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우버가 아직 그 합법화가 안 됐지만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 신용카드 사용에 뭐 의료 기술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한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런 데이터들은 현대인들한테는 거의 공기와도 같은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구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그 데이터로부터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혹은 쓸모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거기에다 해석을 붙여서 우리 그 통찰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회사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 구매층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구매층이 또 어떤 거를 또 좋아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겠구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 정책에서도 기업 정책의 그 마케팅 경영 얘기만 했지만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출산율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뭐 정부 정책에 또 하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방역 관련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방역 관련 데이터. 이것도 정부 정책의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어, 기본을 어떻게 해야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건가를 연구하는 데이터 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지금 뭐 솔직히 수준 높은 강의를 한다고 내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어,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한 학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들은요 데이터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데이터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그 생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키보드 들이고 어디를 검색한다든가 마우스를 가지고 어디를 클릭해 본다든가 그렇죠?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곤 해도 그 스마트폰의 중요한 게 뭐야? GPS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다 통신회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이런 것들도 데이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때문에 다 이것이 컴퓨터 간의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은 인터넷 관련 세계 통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져 있죠. 왼쪽 거를 보면은 예? 왼쪽 거를 보면은 이게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18년을 기준으로 약 하루에 2,810억 개의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노스웨스턴 그 북부 지역이라든가 뭐 글로벌한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그 이용자 세계 인터넷 관련 세계 통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대세고요. 중국어는 중국 자체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하고요. 한국이 2%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교과서를 보면은요, 맨 아래에 그 웹사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의 소스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자동차 센서 같은 경우 뭐 아니면 뭐 CCTV 이런 데서도 다 디지타이즈 돼서 데이터들을 서버로 전송을 해줘요. 대한민국에 있는 CCTV 개수가 왼쪽 그래프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1평방제곱미터에 9.5대꼴로 CCTV가 깔려져 있어요. 이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더 늘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 사물 인터넷 있죠? 그, 어, 그 사물 인터넷에 그 인터넷 연결이 되어져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센서들은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생산해내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인터넷도 가지고 있고 센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휴대성이 있어서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고 쉴 수 없이 또 SNS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들고 다니고만 해도 GPS가 변하면 변하니까 전부 데이터 홍수를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우리 스마트폰 이용 추계죠. 예, 그래서 인구수는 그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정체입니다. 이제 좀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죠. 예,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거의 인구수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초고령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나이가 어린 영아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 대씩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폰에서 메모리를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적 기관을 통해서 사적 용도가 아니라 이제 정부기관, 군대, 병원, 요양, 학교, 공적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니까 데이터의 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만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트 있죠? 여러분들 여기 요 사이트를 가보면은 이제 얼마만한 데이터의 홍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뭐 넷플릭스 있죠? 우리나라는 잘 알지만 링키드인 이것도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씁니다. 유튜브 말할 것도 없고 뭐 스카이프,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쵸? 우리나라 안 들었죠. 유버, 그쵸? 그다음에 구글, 비트코인, 레드 이것도 유럽에서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아마존, 텀블러 뭐 이런 것들 예? 어마어마하죠. 데이터 염들. 그래서 데이터 네버 슬립스라는 저게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 과학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응하고자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과목 개설한 지 3년째예요. 우리가 3년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좀 비슷한 그 마케팅 분석도 이게 빅데이터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좀 더 됐는데 하여간 그 사회적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자 우리 대학 빅데이터 분석 강의도 개설된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만큼 또 관심 있게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캐글이라는 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데이터가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에 회원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고 회원이 이제 194개국에
걸쳐져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현재 약 1만 3천 개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뭐 농학, 의료, 사회과학, 인문학, 경제, 경영, 자연과학, 공학 등의 어마어마한 분야를 만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캐그에서 사실 또 흥미를 끄는 게 데이터과학 경진대를 연대요. 그래서 이게 뭐 2만 5천에서 10만 달러 상금을 걸고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상금이 가장 크게 걸린 녀석이 보면은 투시그마라는 회사가 그한 using news to predict stock movement입니다. 스탁이 뭐예요? 주식이죠. 그쵸? 주식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뉴스를 사용해 봐라 이거죠. 뉴스 그 자체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측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데이터는 통계 분석만 하면은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측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걸고 뉴스를 이용한 주식 동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를 끌었고요. 국내에서도 이게 뭐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 데이터 사이언스 컴피티션이 있었다고. 그리고 뭐 삼성융합 의과학원, 뭐 디지털 헬스 해커톤 뭐 이런 데가 있었고, 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런 데서 빅 콘테스트 뭐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런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대회가 많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 과학은 뭐 데이터 소스 코드 멘토링 등 굉장히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R과 파이썬이 있고, 그 다음에 R과 파이썬은 둘 다 공짜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배우기 쉽고, 그쵸? 그 다음에 굉장히 고급 수준의 명령어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R을 이제 배우겠지만, 그래서 그 R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계속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쉽게 예제 코드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예제 코드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요, data.go.kr이라는 곳에서 공공 데이터들을 지금 우리가 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교통사고, 국민건강, 뭐 수산, 상권, 농수산 가격,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수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국내 데이터들을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고 상금도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학생이 이런 걸 잘해서 그 상을 받았다더라 그러면 취직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자, 데이터 과학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건데요. 데이터라는 장난감이 널려져 있는 놀이터이다. 이건 좀 표현이 좀 난 별로 말고, 데이터 과학자는 놀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다. 그쵸? 예,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그 핀트가 어긋나긴 하지만
과학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얘기. 정형화 또는 비정화된 여러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직관을 추출해내기 위해 과학적 방법, 과정, 알고리즘,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학제 학문 분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로부터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추출해내는 연구. 이거는 뉴욕 대학교의 연구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서 지식과 직관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법. 솔직히 통계적 처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델링, 수학적인 모델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지식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아까 방금 전에 비정형, 정형 데이터라고 했죠. 이게 아주 딱 틀에 박혀져 있는 데이터. 대학의 예를 들면 출석부 뭐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데이터죠. 그렇죠? 근데 비정형은 뭐 이메일이나 편지, 영상, 소리 이런 것들은 그 틀에 박혀 있지 않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비정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비정형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비정형이 점점 절대 다수가 되겠고요. 정형인 경우에는 두 군데로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형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게 틀에 딱 박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예?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데이터를 분석해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비정형인 경우에는 이런 그 일정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분석하는 데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사실 사용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요즘은 최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정형 데이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냐 그러고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 주식 동향 분석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동향 분석은 미래에 내가 산 이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할 거냐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예측을. 그렇죠? 그래야 이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분석한 이 녀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퀀스를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하기에는 어때요? 데이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게 좋겠죠. 자동화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인공지능이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렇죠? 예, 데이터 수집, 뭐 분석 이런 것들을 뭐 통계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치 않은 게 이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좀 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여기 계속해서 푸드 트럭 얘기가 나오는데 맑은 날에 매출량이 어떻게 되나? 그렇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매출량이 어떻게 되나? 요일별로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가 있어야 오늘은 비가 오니까 잘 안 팔리겠네. 음식 재료 조금만 준비해야지. 그렇죠?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조금 팔리네. 뭐 금요일이니까 많이 팔리네.
그쵸?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또 봐서 아 이게 저 자릿수가 올리더라도 돈이 남네. 그러면 계속 자릿수 더 내고도 남아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이라고 하고 되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영향을 소위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통계적으로는요. 상관관계 분석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뭐 함수 식을 안 쓰더라도 사실상 수학적인 수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자체도 이게 그 굉장히 큰 중요한 수학적인 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수학을 사용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나도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인데요. 탐정에 비유한다 이겁니다. 이게 살인 사건이 났다더라 그러면은 살인 사건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쭉 채취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데이터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집한 증거물들을 쭉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머리카락이 어때고 DNA가 어떻게 되고 그 시신의 그 모이는 모형을 어떻게 공격을 해서 죽었고 뭐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이러이러한 사람이 죽일 수도 있겠구나.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인을 특정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과정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끝이면 통계 분석하면 요 두 단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범인을 못 잡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한 혐의자다, 용의자다. 이렇게 특정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해라. 아마 이 말입니다. 세상과 상호작용을 해라.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본 그 모델링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이제 그 방향을 해준대요. 그 잘 맞으면 좋은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맞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안 맞은 이유가 데이터가 좀 모자란다더라.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좀 더 하시오. 그렇죠? 그러면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보니까 모델링이 잘 안 맞는데 우리가 그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가 뭐냐. 그 새로운 변수가 더 필요하다더라. 그러면 변수를 추가하고 새로운 모델링을 세워서 예측을 또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피드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드백이라는 한 영어 용어를 싫다 그래서 이게 되먹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환류라고도 하는 번역을 씁니다. 환류, 삥삥 도는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거쳐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식과 통찰, 정책 제안들을 담고 그렇죠? 정책 제안들을 갖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요, 그 R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우리 2에서 6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모델링과 예측은 7장과 1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그 사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도 다 이미 되어져 있고 그거 가지고 분석도 하고 모델링과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관련된 분야 이렇게 뭔데 먼저 다학제라는 뭐라고 해요. 이게 그 여러 학문들이 이게 걸쳐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이 지금 안 돼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사회과학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지식도 필요할 때도 많아요. 이게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 과학해서 프로그래밍하고 기계학습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을 해서 확률 통계를 하고 회귀 분석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변수와 무슨 변수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 건가라고 미리 추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사회과학적인 혹은 인문과학적인 그런 기초 지식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이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데이터가 워낙 크면은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한 컴퓨터에서는 처리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여러 데이터에서 여러 컴퓨터로 나눠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서 그 분산 처리할 때 필요한 게 지금 그 합덕이라는 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간에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걸 도와주는 녀석이 됩니다. 근데 합덕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분산 처리까지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대부분 한 컴퓨터에서 데이터 과학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합덕은요, 이게 또 그 합덕 그 설치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덕은 제외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과학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자원을 찾아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필요한 게 당연히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캑을, 그 다음에 아까 그 data.go.kr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포털, 그 다음에 그 머신런 그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니 뭐 에덱스니 코세라니 이런 그 데이터들 저장소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사이트 이런 데서 데이터 과학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필연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R을 쓰겠다는 겁니다. 원래 그 SPSS 내가 설명했죠. IBM이라는 큰 메인프레임에서 돌던 게 이제 PC로 들어왔는데 유료라고요. 그렇죠? SPS도 쓰고 SAS도 많이 씁니다. 스태티스티카라는 것도 있어서 쓰고. 근데 이게 R과 파이썬이 일단 무료고 프로그래밍도 강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 쉽게 인스톨이 되기 때문에 예? 버전이 이제 됐을 때 공지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도 배우고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배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웠다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클린 사이트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설명했지만 R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트로덕션 투 R이라든가 R 레퍼런스 인덱스라든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도 한번 보고 그렇죠? 예, 그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있는 학생들은요,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역사 속의 데이터 과학, 케플러의 운동 법칙이라든가 존 스노의 콜레라 발생 지도라든가 세종대왕의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실습 좀 하기 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가 수강생보다 더 적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보는 학생이 있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리포트는 내죠? 예. 자, 리포트 꼭 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꼭 좀 끝까지 보기 바래요. 좀 지루하더라도 공부가 그렇잖아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 2장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장 챙기기 이거 이미 우리 한 거니까 짧게 넘어가고 쉽게 넘어가고 그 실습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3장으로도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